안녕하십니까. 주제별 한국사 부가트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단군 시조부터 시작해서 현재 대통령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크북을 준비하신 후에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워크북이 준비가 되셨으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고려 후기 이련이 쓴 삼국유사에는 고조선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려주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고조선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비파형 동검과 탁자식 고인돌, 미송리식 토기 등 유물과 유적을 통하여 고조선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땅에 세워진 첫 번째 나라 고조선을 세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이 문제는 쉬우니까 모두 알고 계시겠죠? 단군 왕건입니다. 단군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제사장을 의미하고 왕검은 지도자를 의미하는 용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단군 왕검이라는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나라 현재 나라로 치면 이제 정치적 지도자니까 대통령을 의미하는 거고요.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교에 따라서 기독교라면 뭐 목사님 이 정도에 해당하는 명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단군 거기 나오는 캐릭터를 보시면 이제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단군부터 시작해서 고종까지 전부 제가 직접 그린 이미지 그림인데요. 특징에 맞춰서 그리려고 노력은 해서 이제 비슷한 것도 있고 또 전혀 비슷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캐릭터 단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에 숫자를 보시면 BC 2333년부터 BC 108년까지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다스렸던, 그러니까 유지됐던 시기를 의미하는데 우리나라 역사를 지금 현재 2020년인데 5000년 역사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단군이 나라를 세웠던 BC 2333년을 더해진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반만년의 역사라고 말할 때는 단군부터 시작되는 그 역사의 계산법이라는 것도 함께 참고해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단군 같은 경우에는 단군이 이 땅 위에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것과 관계해서 신화가 존재하는데 잘 알고 계시다시피 환인이라는 그 하늘나라의 아들 환웅이 이 땅에 내려와서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오지 않고 풍백, 운사, 오사를 거느리고 내려와서 이 땅 위에 인간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지식들을 전달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곰과 호랑이가 찾아와서 그 곰과 호랑이 중에 시험을 견딘 곰과 환웅이 결혼하여 낳은 단군이 바로 우리 고조선의 첫 임금이 되는 건데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라면 그냥 단순히 신화적인 요소로만 받아들이지만 이제 중학생이 되었으면 그 신화가 의미하는 역사적인 상징성도 같이 파악하면서 읽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농경 사회였고 농경 문화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풍백, 운사, 우사처럼 농사와 관계 있는 요소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신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세울 때 단군부터 시작한 고조선 나라부터 시작해서 여러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원래부터 같이 살던 사람들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부족이 다스리게 된다면 그 사람이 나를 다스릴 만한 사람인가 그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고 시험하는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그 당위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뭔가 좀 특별한 사람이다. 우리를 다스릴 만한 사람이다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신화가 생성이 되는데 단군 같은 경우에도 그 시조를 거슬러 올라가면 하늘의 신인 환인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뭔가 좀 특별하다. 그래서 너희를 다스릴 만한 사람이다, 내가. 그런 존재를 확인을 받는데 이것처럼 여러 나라의 건국 신화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하늘과 관계 있는 신적인 존재였거나 아니면 신과 관계 있는 존재이거나 아니면 신적인 능력을 부여받은 인간이거나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공통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 국의 신화를 비교하는 것도 좋은 활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곰이랑 호랑이가 찾아와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신화적인 요소는 분석을 해보면 곰을 믿는 부족과 호랑이를 믿는 부족, 두 부족이 서로 경쟁해서 결국 어느 부족이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곰 토템을 숭상하던 부족이 승리해서 위쪽에서 내려온 새로운 부족인 환웅 부족과 서로 결합해서 드디어 하나의 나라를 건설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화가 갖고 있는 요소를 잘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활솜씨가 뛰어나 활을 잘 쏘는 사람이란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여 금화왕의 아들들에게 시기를 받자 이를 피해 압록강 근처의 졸본에 도착해 나라를 세웠습니다. 천재의 아들 해모수와 강의 신 하백의 딸 유화 사이에서 태어나 훗날 고구려를 세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이 시조는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인데 일본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주몽에게도 역시 그냥 해모수가 아니라 천재의 아들 해모수, 강의 신 하백의 딸 유화 이렇게 신적인 조상들을 갖고 있고 그 신의 후손으로서 태어난 근데 또 인간적인 능력도 뛰어나서 활솜씨가 아주 뛰어나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화를 갖고 이 태어난 고구려라는 나라에서 이제 주몽이라는 왕이 다스리기가 훨씬 더 수월했겠죠. 이런 신화가 없다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주몽 같은 경우에는 이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데요. 활을 잘 쏘기 때문에 주몽이라고 했는데 이 규보가 지은 동명왕편이라는 책 속에 보면 역경을 이기는 슬기왕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물을 어느 점에 중점을 둬서 이름을 붙이는지 활을 잘 쏜다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름을 지었는데 또 이규보 같은 분은 이분이 슬기롭고 역경을 이기는 그런 지혜로운 왕임을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성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또 이름을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와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 동안이거나 아니면 공부가 다 끝난 다음에 각각의 시조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별명을 지어보는 활동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번은 이제 주몽이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두 형제가 10명의 신하와 백성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와. 자,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거는 원래는 북쪽에 있었다는 의미겠죠. 북쪽에 부여라는 곳에서 생활을 하던 주몽이 고구려로 내려오기 전에 아기가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 내려와서 나라를 세우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라를 세웠는데 드디어 그 유리라는 아들이 부여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왕이 된 아빠를 찾아서 고구려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에서 운조와 비류는 유리가 이제 왕의 뒤를 이어서 나라를 다스릴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둘이는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 바로 남쪽으로 내려와가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형은 인천 미추홀에 수도를 세웠습니다. 동생은 한강 남쪽 하남위례성에 십제라는 수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미추홀에는 소금기가 많아 농사를 짓기 어려웠기 때문에 형과 형을 따르던 백성들은 위례성으로 찾아와 함께 살았고 나라 이름을 백제로 바꾸었습니다. 백제를 세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백제를 세운 이 사람은 바로 원조죠. 자, 그러면 1번과 2번과 비교했을 때 3번은 뭔가 차이가 있습니다. 발견하셨나요? 1번에 있는 단군 신화와 그 다음에 2번 문제에서 보여지는 고주몽의 신화, 알에서 태어났다는 그 신화, 그리고 하늘신, 물신이라는 그런 신화 배경이 없이 그냥 바로 나라를 세웠고 나라 이름이 백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은 왕인데 건국 신화가 따로 존재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앞에 있는 단군이라든가 아니면 고주몽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같이 살았던 부족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민족이랑
결합을 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부족으로 이동해 들어가서 세워졌다면, 이제 온조와 비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아빠가 왕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이미 왕이었으니까 나도 왕이 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에서 따로 건국 신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분인데, 또 이 이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기록상으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거기까지는 설명을 드리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제 4번 보시면, 한반도 동남쪽 어느 마을 우물 옆에서 흰 말이 울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가보자 말은 하늘로 올라가고 붉은 알이 하나 있었습니다. 알을 깨보니 그 안에서 사내 아이가 나왔고 아이를 목욕시키니 몸에서 빛이 나고 땅이 흔들렸습니다. 마을의 6촌장은 아이가 박처럼 생긴 알에서 나왔다고 성을 박이라고 지었는데, 신라를 세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름은 박혁거세죠. 신라를 세운 시조. 자, 보시면 제가 캐릭터에 손에다가 알을 올려놓고 있는 그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그림만 보더라도 역시 신라라는 나라에도 건국 신화가 존재하며 또 알과 관계에 있는, 고주몽처럼 알과 관계에 있는 건국 신화를 갖고 있구나라는 눈치를 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왜 또 알이었을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시간을 가져야겠죠. 알이라는 거는 그 알을 낳는 존재를 생각했을 때는 주로 날아다니는 새 종류가 알을 낳잖아요. 근데 우리 첫 번째 시간에서 소떼 부분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루어질 수 없는, 아니면 간절히 바라는 그런 소망들을 하늘에 전달해 줄 수 있는 사자 역할로 새라는 상징성을 가진 물건을 그 조각을 해서 솥대 위에다가 새겨뒀던 것 기억나시죠? 그래서 새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그리고 그 새가 낳는 알에 대한 상징성과 함께 또 동그란 모양이 하늘의 해를 상징하는 의미도 담고 있어서 이 두 가지의 의미가 결합이 되어서 알이라는 요소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사람들의 생각이 나라마다 다른 부분도 있지만 비슷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신화 속에 알이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신화가 두 가지가 더 존재를 하게 되는데, 석탈해랑 김알지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라 같은 경우에는 박혁거세가 나라를 세우고 쭉 박씨들이 나라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석씨나 아니면 김씨가 나라를 다스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그 특별한 존재를 가지고 신화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후대의 후손들이 우리 조상에게도 이런 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석탈해 신화하고 김알지 신화가 되는 거죠. 신라 같은 경우에는 건국 신화가 세 종류의 신화가 전해진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어느 날 변한 지역의 구지봉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면 왕을 맞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촌장들이 그대로 하니 하늘에서 붉은 보자기로 싼 황금 상자가 내려오고 그 속에는 6개의 황금알이 들어 있었습니다. 12일이 지나자 알에서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들 중 가장 먼저 태어났고 훗날 금관가야를 세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먼저 정답에 김수로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그 캐릭터 밑에다가 알 껍질을 6개를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가야를 이루고 있는 그 큰 중심된 나라가, 부족이 6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야는 연맹체 국가였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발전한, 그러니까 나라를 그 6개 연맹체 중에서 제일 힘을 키워서 주도했던 나라가 바로 금관가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가야의 시조 김수로라고 하지만 이제 중학생이니까 정확하게 먼저 주도했던 금관가야,
그리고 그 금강가야의 시조가 바로 김수로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후대에 이 6개의 가야 중에서 처음에는 금강가야가 가장 강력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서 나중에는 어떤 가야가 주도를 했나요? 바로 대가야죠. 그래서 대가야의 시조인 이진아시라는 사람이 또 신화가 필요하겠죠. 후대에 그래서 이진아시 왕 관련된 신화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화는 처음에 생기기보다는 후손들이 그 주변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좀 특별하다는 의미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후대에 만들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태종 무열왕의 맏아들로 삼국 통일을 이룬 신라의 30대 왕입니다. 661년 왕위에 올라 668년에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676년에 한반도에서 당나라를 몰아낸 후 삼국을 통일하였습니다. 그는 용이 되어 외가 쳐들어오는 길목인 동해를 지키겠다고 하면서 자신이 죽으면 동해바다에 묻으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죽어서도 나라의 안전을 걱정했던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이분 누구입니까? 네, 문무왕이죠. 제가 문무왕 같은 경우에는 그 간포 앞바다에 대왕암이라고 불리는 그 바다에 무덤이 있기 때문에 그 돌 모양으로 바다에 있는 돌 모양으로 캐릭터를 좀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조는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각 나라를 처음 세운 시조는 아닌데 제가 여기 시조의 흐름 속에 이 문무왕을 넣어놓은 이유는 세 나라를 하나로 합쳐서 통일신라 시대를 연 왕이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포함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시조의 개념으로 이해하시기보다는 통일신라라는 나라, 세 개의 나라를 하나의 민족이 되는 첫 걸음을 연 왕으로서 가치를 지닌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왕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이름을 사용하잖아요. 고주몽도 그랬고 온조도 그렇고 그 다음에 김수로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태종무열왕이라든가 그다음 문무왕이라든가 이렇게 호칭이 좀 별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이 호칭은 들어보셨겠지만 시호 또는 묘호라고 부르는 호칭들인데 시호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들도 공을 세우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잘 알고 계시는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 충성스러웠던 장군이기 때문에 충무라는 시호를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이 충무공 이순신처럼 일반인들에게도 부여가 되는 것이 시호이기 때문에 시호라는 표현보다는 묘호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묘호라는 거는 나중에 왕이 사후에 죽은 다음에 종묘에 이제 제사를 드리려면 위패라고 부르잖아요. 그 신주의 이름을 적어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그럴 때 신주에 기록이 되는 명칭을 묘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살아계셨을 때의 업적에 따라서 묘호를 올리게 되는데 그 묘호를 보면 대충 그분이 살아있을 때 어떤 업적을 기록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무왕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그럴 문자에다가 그 무예할 때 쓰는 무자잖아요. 그러니까 글 공부도 굉장히 학식이 깊은 왕이었고 또 무예에 대한 조예도 깊었다. 그러니까 아마 무술을 잘했던 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호, 묘호만 보더라도 이분이 살아있을 때 어떤 왕이었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장수왕 같은 경우 정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장수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묘호만 공부하더라도 왕에 대한 어떤 대략적인 그 일을, 업적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대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묘호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나라를 처음 세운 분들께는 공통적으로 태조라는 묘호를 올립니다. 그래서 태조 왕건, 태조 이성계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태종 같은 경우에는 나라를 세우지는 않았지만 거의 창업에 버금가는 업적을 세운 분들께
태종이라는 묘호를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한 나라의 어떤 제도적인 부분, 그 다음에 뭐 정치, 문화적인 부분에 완성된 단계의 업적을 이룬 왕들한테는 고려시대에도 그랬고 조선시대에도 그랬고 성종이라는 그런 묘호를 올려드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묘호를 공부해 보시는 것도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번 이제 문무왕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7번 발해는 698년 옛 고구려 땅인 동모산에 세워졌습니다. 발해는 지배층이 고구려인이었고 피지배층은 고구려 백제, 유민과 말가린 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진이라고 불리다가 713년 이후 발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고구려의 후손으로 발해를 세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발해를 세운 대조영이죠. 고구려 장수였다가 나중에 그 고구려가 주 무대였던 곳에서부터 조금 더 위쪽으로 영토를 훨씬 더 넓혀서 나라를 다스렸던 인물인데, 이 시대는 특별히 남쪽에 통일 신라를 이루고 있었던 남쪽 나라와 그 다음에 대조영이 세운 발해라는 나라를 두 경계로 해서 남쪽에 있는 나라 남국, 북쪽에 있는 나라 북국. 그래서 이 시대를 남북국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대조영이 세운 나라의 그런 북국의 의미도 잘 기억해 두셔야지 나중에 우리나라가 통일이 됐을 때, 지금은 이 지역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마음껏 조사할 수가 없지만 통일이 된다면 이제 우리 북국 시대를 열어갔던 발해의 영토, 그리고 그 이전에 고구려의 영토, 그리고 고조선의 영토였던 그곳의 역사들을 마음껏 연구할 수가 있는 날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도 공부를 하다 보면 필요성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신라 장군 출신으로 나라가 어수선한 틈을 이용해 군사를 모아 900년 옛 백제 땅인 완산주에 후백제를 세웠습니다. 경주로 쳐들어가 포석정에서 경혜왕을 살해하고 경순왕을 왕위에 올렸습니다. 아들 금강을 편애하여 장남 신검에 의해 금산사에 갇히기도 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이 사람은 후백제의 시조인 견훤이잖아요. 그런데 견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별한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건국 신화가 온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빠가 왕이기 때문에 당위성을 얻어서 건국 신화가 따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견훤이라는 인물은 건국 신화가 무려 두 가지나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엄마가 견훤이 아기였을 때 아기 바구니에 넣고 밭농사를 하는데, 나중에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기 바구니 위에 호랑이가 엎드려 있는 그림을 보고 놀라서 쫓아갔더니 호랑이가 아기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 젖을 먹이는 장면이었다. 그래서 호랑이 젖을 먹고 자란 견훤, 이런 그 동화 관련 역사 동화를 많이 보셨을 건데, 그런 동화 그 역사 관련 신화 외에도 또 견훤 같은 경우에 어떤 신화가 같이 또 존재를 하냐면, 광주 북촌의 아주 부잣집에 딸이 아빠한테 어느 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빠, 어떤 사람이 밤마다 내 방에서 자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그러면 그 사람을 잡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바늘에다가 실을 길게 끼워서 그 남자 옷깃에 꽂아더라고. 그리고 나서 그걸 따라서 이제 잡게 되는데, 제가 보면 그 캐릭터 그릴 때 바늘에 실이 꿰어져 있는 캐릭터로 그렸잖아요. 그게 바로 두 번째 말씀드린 신화와 관계 있는 캐릭터로 제가 형상화한 건데, 나중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 실을 줄줄줄 따라가니까 어떤 담벼락 밑에 커다란 지렁이가 죽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이가 그 태어났는데 혼자서도 쑥쑥 잘 자랐다. 이런 신화가 하나가 더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견훤이 쳐들어왔을 때 이 지렁이 관련 신화가 있어서 견훤이 쳐들어오니까 소금을 뿌렸다.
지렁이한테 소금을 뿌리면 이제 그 지렁이가 괴로워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이게 굉장히 많이 알려진 신화인데, 그러면 이 시기를 한번 보면은 제가 왜 특별하다고 말씀드리는지 이유를 아마 짐작하실 것 같은데요. 나라를 세운 게 900년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멸망한 시기가 936년. 그러면 36년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백제라는 나라처럼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신화가 없는데, 또 더 길게 있는 나라 같은 경우에도 신화가 한 개씩밖에 없는데, 이 나라는 불과 50년도 안 되는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데도 시조와 관계 있는 신화가 두 가지나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 공부에 있어서 크게 정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생각해 보는 과정 속에서 사고력이 키워지는 거기 때문에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이게 아무래도 나중에 신라의 주도의 그 기록의 역사잖아요. 삼국유사나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도 다 신라 출신의 그런 후손들이 기록한 역사이기 때문에 견훤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나요? 나중에 항복을 해서 그 자기가 나고 자란 그 나라를 배신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왕건한테 투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왕건한테 투항을 한 것도 부족해서 자기가 그 지름길을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살았었으니까. 그래서 그 쳐들어가는 길까지 인도를 해서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고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신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후백제라는 나라에서 봤을 때는 반역자가 될 수도 있지만, 고려라는 나라에서 봤을 때는 견훤 덕분에 쉽게 이 후백제 지역을 차지했기 때문에 고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화를 2개 아니라 20개라도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고마운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신화에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또 추가로 더 만들어진다, 이런 부분 제가 설명드린 것을 참고하시면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신라의 왕자라고 전해지며 아버지로부터 버려진 왕자라는 사실을 알고 절에 들어가 스님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봉기를 일으키던 시절 양길의 부하로 들어가 힘을 키우고 901년 송악의 후 고구려를 세웠습니다. 스스로를 미륵불이라고 부르며 관신법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다가 왕위에서 쫓겨난 후 비참하게 최후를 맞은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강한 캐릭터라고 할 수 있죠. 바로 궁예입니다. 어릴 때 유모가 던지다가 유모가 받다가 눈을 찔러서 이렇게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장애를 입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역사 공부를 하면서 이런 그 슬픈 역사도, 이분 같은 경우는 앞에 견훤이 세웠던 나라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을 다스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짧은 역사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겠죠. 왜냐하면 역사를 공부할 때 그냥 공부하는 것보다는 내가 왜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지를 알고 공부를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재미있게 주도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하는 일이 또다시 발생이 됩니다. 잘못했던, 잘했던 어떤 문제가 비슷하게 반복되는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일어났던 일이 완전히 똑같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죽었다가 땅속에서 부활을 해서 다시 그 일을 반복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 형태나 아니면 원인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굉장히 비슷하게 반복이 된다는 의미인데, 단적으로 방금 전에 설명을 해드렸던 견훤만 보더라도 장남보다 그 장남이 아닌 두 번째 부인한테서 나왔던 아들을 편애해서 나중에 장남한테 금산사에 갇히게 되는 그런 슬픈 운명을 맞이하는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나라도 멸망하게 되고. 근데 생각해보면 이 후백제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멸망하고 나서 474년에 고려 역사가 끝나고 나는 제일 첫 번째 왕인 태조 때,
그러니까 500년도 채 안 돼서 비슷한 역사가 또 반복이 됩니다. 견훤이라는 왕이 아들을 편애해서 나라가 결국 불행한 운명을 맞게 되는 것처럼 이성계라는 왕도 결국은 아들들을 편애하는 과정에서 역사의 소용돌이가 피바람이 형제간에 서로 죽이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찾아보고 이 방법이 적절했는지 적절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적절하지 않았다면 왜 그랬는지, 적절했는데 만약에 지금도 이런 비슷한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이렇게 해결을 한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이 방법이 유효적절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는다거나 역사로부터 반성을 한다거나 한다는 그 역사 공부의 필요성이 바로 이런 의미에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공부하면서 옛날에 이런 일을 이렇게 해결했구나.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때는 좋지 않았던 해결책이 지금은 또 적절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와 결부시켜서 생각하는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이 사람은 궁예 아래에 들어가 힘을 키우다가 918년 반역을 일으켜서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랜 전쟁으로 지친 백성들의 마음과 후삼국 시대 세력이 커진 호족들을 통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936년에 후삼국을 통일하고 새나라 고려를 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이 사람은 바로 고려 태조 왕건이잖아요. 왕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디어 세 개의 나라 후백제하고 이제 신라를 통합해서 고려라는 나라를 통합을 해서 한 나라로 이제 본격적으로 통일된 나라를 여는 거죠. 그 전에 이제 통일 신라가 절반 정도의 땅만 회복한 통일이었다면 고려시대 때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영토적으로도 확장된 통일의 국가를 이룬 그 왕인데, 이 왕 같은 경우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호족들이 굉장히 세력이 커졌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통일이 됐다고 해서 그 호족들의 힘이 갑자기 줄어드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자기가 호족으로서 각 지역에서 거의 왕처럼 권력을 누리고 있었는데 나라가 새로 생겼다고 해서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치면서 그렇게 숙이고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왕건의 고민도 깊었을 거고, 그러면 문제가 생겼으니 해결을 해야겠죠. 자, 왕건의 해결책은 뭐였나요? 대표적인 해결책 중에 하나가 바로 호족들의 딸과 결혼을 하는 혼인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인이 무려 29명이나 됐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나온 아들들도 왕자들도 25명이나 됐죠. 그러면 당장은 이제 내가 왕의 장인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호족들한테도 불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후계자를 정해야 되는 시점에 다다르면 문제가 되는 거죠. 서로 왕자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서로 왕위를 계승하는 세력자가 되겠다고 부인들 가족들끼리 서로 다투게 되는 이런 심각한 상태가 지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할 때는 지금 당장 유효한 것인지, 그리고 이 이후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최선의 방법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고려태조 왕건의 해결책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474년 동안 이어져 온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은 더 이상 왕위를 지킬 힘이 사라지자 순순히 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공양왕을 패하고 새나라의 왕이 된 이 사람은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린 지 4년 만인 1392년에 왕위에 올라 조선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왕이죠. 이성계. 자, 이성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나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그 이전에 왕들이 했었던 방법도 많이 참고를 했을 거고요. 그래서 이 앞에 있었던 나라들에 비해서 좀 더 오래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발판을 세운 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2번. 이 사람은 명성황후가 일본 자객에게 시해를 당하자 일본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난을 했습니다. 그 후 1년 만에 경운궁으로 돌아와서 1897년 10월에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고쳤습니다. 황제가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를 꿈꾸던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고전 같은 경우도 나라를 세운 시조, 이미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 시조가 이성계이기 때문에 시조의 개념으로 제가 넣어둔 분은 아닙니다. 문무왕이랑 그 동일한 개념으로 제가 포함시켜 놓은 왕인데요. 대한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황제라는 칭호를 스스로 사용해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강력한 나라임을 꿈꾸던 왕이었기 때문에 제가 포함을 시킨 왕이고요. 그리고 또 대한제국이라는 호칭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호가 기원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깊어서 제가 포함시킨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종까지, 단군부터 고종까지 우리 각 나라의 각 시기에 처음 나라를 연 시조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시조들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왕의 특성이나 업적에 어울리는 뭐 별명 짓기도 한번 해보시고, 또 내가 뽑은 베스트 왕, 그렇게 해서 1, 2, 3위는 각각 어떤 왕인지, 왜 그 왕이 베스트 3인지도 한번 생각해보는 활동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의 이 캐릭터들이 살아서 다시 나라를 다스려서 20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면 20대 대통령에 어울릴 만한 이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일지, 그리고 그 사람이 20세기에 어울리는 20대 대통령으로서 어울리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죠. 그런 노력들을 해야지만 과거에 있었던 역사가 현재 살고 있는 나와 이 시간과 연결이 되어서 조금 더 재미있게 오래도록 공부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조는 마무리를 하고 대통령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림을 한번 쭉 보세요. 알고 있는 대통령이 몇 명이나 되시나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통령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대부분의 대통령을 알고 있지만, 자, 이 대통령 숫자를 한번 세보시면, 자, 우리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이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 숫자는 모두 몇 명일까요? 모두 19명일까요? 우리나라 대통령의 숫자는 12명이죠. 그러면 19대 대통령인데 왜 숫자가 다를까요? 왼쪽에 있는 순서에 나와 있는 숫자들이 바로 힌트가 되겠죠. 첫 번째 대통령은 무려 3번을, 그리고 5대 대통령은 무려 4대에 걸쳐서 대통령을 중임을 하다 보니 이 중간중간 겹치는 부분 때문에 대통령의 그 현재 대수와 그다음에 명수가 차이가 난다는 것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 대통령은 1대부터 3대까지 걸쳐서 역임을 한 분인데 이름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죠. 자, 이분이 1948년에 대통령을 하기 시작해서 두 번째 재선이 되면서는 본인이 계속 대통령을 하고 싶어서 대통령의 횟수의 제한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정선거도 치르고 하니까 그 숫자 보면 마지막 시간이 1960년이잖아요. 1960년에 4.19 혁명이라는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부정 독재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힘으로 인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대통령인 윤보선 대통령이 4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는데, 이제 1대 대통령 1대부터 3대까지 역임을 했던 이승만의 그런 독재 때문에
정치의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 바뀌면서 대통령의 힘을 좀 줄이는 거죠. 그러면 헌법을 고쳐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치의 흐름에서 대규모의 개헌이 이루어질 때마다 공화국의 형태가 이름이 바뀌는데,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때는 1공화국이었다고 부르면 윤보선 대통령 이후에 개헌이 이루어지고 나서의 시대를 2공화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통령인 박정희 대통령은 5대부터 무려 9대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하죠. 그러면 이렇게 오랫동안 하려면 필수적으로 뭘 바꿔야 할까요? 헌법을 바꿔야 하겠죠. 그래서 이제 3공화국 때는 대통령 중심제로 4년 동안 하면서 계속 할 수 있게 중임제로 헌법을 고칩니다. 그런데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4공화국 시대를 열면서 헌법을 바꿔서 무려 7년 동안 할 수 있게 한 번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불행하게 비서실장에 의해 암살을 당하는 그런 결말로 이제 불행하게 끝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10대 대통령인 최규하 대통령, 이 최규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 8달 정도밖에 임시로 단기간만 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별히 업적이 있지는 않고요. 공화국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0년에 5공화국이 탄생이 되는데, 이 1980년에 5공화국이 탄생되게 되는 그 배경에 굉장히 슬픈 역사가 많이 있죠. 5.18 민주화 운동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사이사이에 박종철이나 이한열 같은 대학생들이 이 전두환의 독재 정치에, 군사 독재 정치에 항거하다가 죽어가는 그런 슬픈 역사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13대 대통령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대통령부터는 좀 알 수 있을까요? 노태우 대통령인데, 노태우 대통령 시대 때는 드디어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하는 직선제 개헌을 하면서 육공화국이라고 부르는데,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그 학생들의 목숨을 건 항쟁 덕분에 이제 6월 29일에 대통령을 직접 뽑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6.29 선언을 하면서 개헌이 이루어진 거지, 그 지도자들이 본인들의 어떤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꾼 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제 제가 전쟁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한국 통사를 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역사를 이끌어오는 주체가 이렇게 지도자 중심이 아니었다는 것. 그러니까 제가 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시조부터 대통령까지를 살펴보는 역사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겼으면 하는 바람은, 이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 있었다 는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보다는 이렇게 나라의 이름이 여러 번 바뀌게 되잖아요. 단군 시대부터 시작해서 고조선이라는 나라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으로 오기까지 여러 나라가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를 반복하는데, 그러면 지도자가 훌륭하면 어떨까요? 그 나라가 망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도자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어,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고종 같은 경우에도 우리를 스스로 황제라는 그 황제 국가라고 칭하면서 굉장히 자주적인 힘을 세우고자 했지만, 백성들이 그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시대가 받쳐주지 않는다면 나라가 결국은 문을 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큰 힘은 우리 국민들로부터 나온다, 시민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러니까 그 시민의 한 사람인 여러분들도 열심히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앞으로 쭉쭉 발전해 나가는데 밑거름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가슴속에 새기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만들어낸 그 결과물인 거예요. 6.29 선언은 계속 학생들이 시위를 하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을 직접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6공화국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이제 드디어 14대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는 이제 그 앞에 노태우나 박정희나 전두환이나 군인 출신의 대통령이 아니라 민간인으로서
최초의 대통령이 드디어 우리나라에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군사 그 정권 시절에는 억압되어 있었던 지방자치제도도 부활시키면서 이제 민주주의가 조금씩 다져지기 시작하는 거겠죠. 그러다가 15대 김대중 대통령 때 드디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남과 북의 평화를 위해서 애쓰기도 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죠.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이제 16대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인데 국민들과 가장 많이 소통했던 대통령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대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인데 이제 현대건설의 최고 경영자 출신이라서 나라의 경제를 살리겠다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크게 성과를 보이지는 못했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18대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아빠가 박정희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래서 역대 부녀 간의 대통령이 된 기록도 갖고 있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 지도자의 능력에 자질이 부족했기 때문에 탄핵을 당하는데 이 탄핵 과정에 있어서도 2016년에 촛불 집회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조하는 부분처럼 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로서 충분하지 않다면 시민들이 힘을 발휘해서 힘을 모아서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데 아주 막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힘을 보여주었던 또 사건이 2016년에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지금 현재 대통령인 19대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게 되는데 아직 현재 임기 중이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인지에 대한 평가는 임기가 끝난 후에 이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앞부분에 이제 시조를 쭉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승만부터 현재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을 살펴봤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왔던 세웠던 시조분들도 중요하고 대통령들도 다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뜻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힘은 우리 국민한테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의 부가트입니다. 자, 오늘의 부가트는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를 이렇게 빼고 쭉 펼치면 이렇게 내용은 이제 부가트 만드는 방법에서 보여드릴 건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역대 시조부터 역대 대통령의 계보를 한번 쭉 정리해보는 내용을 요 안에 담을 거고요. 그래서 부가트 재료를 준비하신 후에 이어서 강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차시) 부가트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2차시 부가트 모양은 이렇게 생긴 모양이고요. 그리고 잠금 장치를 열었을 때 부가트가 이렇게 가로로 쭉 늘어나는 형태의 부가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1차시 부가트 만드는 그 태극기 이미지 있는 그 그림에 같이 이렇게 바코드, 미니 바코드 보내드렸잖아요. 그 바코드 그림을 오려서 완성하시고 오늘 날짜 적으셔서 부가트 앞부분에다가 붙여주시면 되는데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준비물은 8절 색지 1장, 그리고 필기 도구, 가위와 풀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먼저 접는 방법은 8절 색지를 절반으로 먼저 접어줍니다. 8절 색지를 절반으로 접은 상태에서 겹친 상태에서 크게 삼각형을 접어줍니다. 접힌 부분 잘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큰 삼각형이 접힌 선을 따라서 그 선대로 잘라줍니다.
그래서 길게 잘린 종이는 나중에 잠금 장치로 사용할 거니까 옆에다가 두시고요. 종이를 이제 펼치셔서 이렇게 펼치신 다음에 지금 접혀져 있는 종이 부분에 반대 방향으로도 이렇게 접혔으니까 이쪽으로 접어주세요. 펼친 다음에 이쪽에 있는 종이처럼 이쪽 종이도 같이 접어줍니다. 이쪽으로 한번 접어주시고 왼쪽으로 접었으니까 오른쪽으로도 한번 접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양쪽에 대각선으로 접은 종이가 이제 완성이 선이 생겼으면 뒤집으셔서 이 가운데 부분을 지나도록 접어 주시는데 이 가운데 선을 향해서 접어 주신다고 생각하면 쉽게 접힙니다. 이렇게 마주 접은 다음에 종이를 다시 펼치고 원래 모양대로 지금 뒤집은 상태에서 이렇게 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이를 원래 모양대로 뒤집어 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 주머니, 삼각 주머니 모양이 쉽게 잡힙니다. 이쪽도 똑같이 가운데 부분을 손으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앞쪽으로 이렇게 모으면 삼각 주머니 모양이 또 이쪽에도 하나 생깁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시 한번 종이를 왼쪽, 오른쪽으로 대각선으로 접고 반대 방향도 똑같이 왼쪽, 오른쪽 대각선으로 접은 다음에 종이를 뒤집으셔서 가운데 선을 향해서 문접기 하시고 다시 뒤집은 다음에 여기 가운데 선을 누르면서 손으로 앞으로 이렇게 모아주면 삼각 주머니 모양이 생깁니다. 그래서 종이를 손으로 다 잘 예쁘게 눌러 주신 다음에 이렇게 원래 접힌 선대로 꺾어 주세요. 그러면 접었다 폈다 하면서 부피가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들었다 하는 이제 부가트가 완성이 되는데 이 상태로만 두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벌어지지 않게 잠궈주는 이 벌어지는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는 장치를 만들 건데 자, 아까 길게 잘렸던 종이를 준비하셔서 절반으로 긴 쪽으로 절반을 접어줍니다. 긴 쪽으로 절반을 접었다가 펼치신 다음에 이 오른쪽 종이 아랫부분을 선에 맞춰서 접어줍니다. 이렇게 가운데 접었다 펼친 선에 맞춰서 종이를 접어주고요. 그 다음 접힌 상태에서 다시 절반을 접어줍니다. 생긴 이 종이 접힌 부분을 앞으로 오게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펼쳐질 거니까 종이를 그대로 접어서 여기 아래 부분에 풀칠을 해서 붙이는데 주의하실 부분은 이 끝이랑 이 끝이 맞도록 이렇게 이 끝이랑 이 끝이 맞도록 붙여주시는 겁니다. 풀칠을 해서 이렇게 하면 지금 이쪽에 풀칠이
된 부분에 종이가 연결장치가 붙고 나머지 부분에는 풀칠이 돼서 붙지 않도록 앞면에만 풀칠이 되도록 주의하셔서 풀칠해서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종이를 그대로 한 바퀴 돌려주세요. 돌려주시고 한 바퀴 뒤로 빙그르르 돌리시면 종이를 남은 거를 이렇게 한 바퀴 그대로 돌리시면 이제 남은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선에 맞춰서 남은 부분을 접어줍니다. 남은 부분을 접으시고 처음에 접어서 생긴 이 주머니 안으로 남은 종이 부분을 끼워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보시면 이제 여기 잠금 장치가 이렇게 벌어지지 않도록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워지기도 하니까 요거 이제 밑에 부분을 잘 각을 세우셔서 접어 주시고요. 내용을 적으실 때는 이제 우리 이번에 2차 시의 주제가 인물로 살펴보는 한국사였잖아요. 그래서 인물 한국사 쓰시고, 그리고 오늘 날짜 쓰시고, 본인 이름 완성하셔서 쓰시고, 그리고 내용을 쭉 펼쳐서 한쪽에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단군 왕건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에 고종까지, 그리고 앞부분에 강의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에는 뭔가 특별한 요소가 있다. 아래서 태어났거나 특별한 능력과 재주가 있거나 아니면 신과 관련이 있거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왕이 특별한 존재여야지만 지도자로서 당위성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좀 남아 있으니까 공간이 적어봤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1대 대통령부터 현재 문재인 대통령까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그리고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대규모의 개헌으로 정권의 형태가 바뀌는 것을 공화국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공화국부터 6공화국까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공화국 형태가 어떻게 변천이 되었는지도 간단하게 이렇게 공부한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원하는 내용 형식대로 꼭 제가 보여드린 샘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용 꾸미시기 좋은 방법으로 내용 적으셔서 공부한 내용을 복습하기 위해서 부가티를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만드시고, 종이는 1차 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밝은 색깔일 경우에는 그냥 원하는 색깔대로 사용하시고, 종이 색깔이 좀 어두운 색깔일 경우에는 하얀색, 밝은색 색연필을 사용해서 내용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시 부가트 완성했습니다.